감히 내년 따위가 내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 이 미친년아,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군 중사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계급은 곧 법이었고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아들은 그 어떤 규율보다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바로 그 장군이 뺨을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여군 중사 앞에서 사색이 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여단장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여단 쌍호부대의 창설 기념일.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광활한 연병장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있었다. 연병장 한편에는 완벽하게 도열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냈고 반대편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캐노피와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엄숙한 조화와 대비 속에서 부대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본부군무대 대대장 박성훈 소령은 아침 대바람부터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전체를 훑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서 특공무술 시범 장비의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그의 부하 본부군무대 행정보급관 한지민 중사였다. 아, 저 한 중사. 그거 내가 다른 간부 시켜도 되는데. 왜 한 중사가 직접? 박성훈 소령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가갔다. 그는 이 부대로 부임한 첫날 한지민 중사의 인사 기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합참의장의 외동딸. 그것은 부하가 아니었다. 부대에 모셔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한지민은 장갑을 낀 손으로 K2 소총의 공위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대대장님, 제 임무는 행사장 총괄 안전 통제입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FM 군인의 표본이라 생각하겠지만 박성훈 소령에게는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 무겁게 들렸다. 그는 알겠다는 말 대신 어허. 그래. 수고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라며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물러섰다. 오전 9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관용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음 달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한지민 중사를 향했다. 그리고 그는 박성훈 소령이 한지민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무사히. 김진철 준장 역시 알고 있었다. 저 독사 같은 한 중사가 누구의 딸인지. 그는 그녀가 이 부대로 전입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에 전화를 걸어 이건 무슨 의도냐고 따져 물을 뻔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먼저 와서 뭐 했어요? 나 에스코트도 안 하고. 바로 그때 모든 긴장의 근원인 여단장 부인 오혜영이 등장했다. 그녀는 요란한 명품 트위드 재킷에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보자마지고 굳은 표정으로 달려오지 않는 것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왔어? 운전병이 잘 모셔다 줬지? 그게 문제예요? 당신 지금 내가 안 보이고 저기 저 한 중사만 보여? 오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김진철 준장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이 그리고 박성훈 소령 같은 부하들이 왜 젖싸가지 없고 젊은 여군 중사에게 쩔쩔매는지. 그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결론 내렸다. 전현이 여우짓을 해서 내 남편을 홀렸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흑심을 품었거나. 그녀의 질투와 오해는 한지민 중사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한지민이 남편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꼬리를 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 저 곰 같은 박소령 좀 봐. 저 중사 앞에서는 아주 살살 녹네. 꼴불견이야. 오혜영이 경멸적으로 뇌까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친 아들 김민준이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김진철 준장의 악몽이 그렇게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기념식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 올라 자랑스러운 부대의 역사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도 눈으로는 객석에 앉은 아내와 아들을 그리고 연병장 부석에 선 한지민 중사를 번갈아 힐끔거렸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혜영은 남편의 연설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다른 대대장 부인들을 모아놓고 글쎄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라며 수다를 떠느라 아들 김민준이 휴대전화를 내팽개치고 사라진 것조차 몰랐다. 김민준의 첫 번째 목표는 음향 통제 부스였다. 지지직, 삐익. 연병장 전체의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한 하울링을 토해냈다. 김진철 준장의 연설이 끔찍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장병들의 대열이 움찔했고 내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뭐야?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멈추고 불같이 경로한 눈으로 음향 부스를 쏘아보았다. 통신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믹서 앞에서 신나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여단장의 아드님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를 만지지도 꾸짖지도 못했다. 바로 그때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들어올려 부스에서 끌어냈다. 학생,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박성훈 소령이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려왔다. 그는 오혜영을 막아서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민을 말리러 달려왔다. 한중사. 아니, 내가 할게. 학생 이리 줘. 오혜영은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한지민이 자기 아들을 거칠게 끌어낸 것,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박소령이 자신이 아닌 한중사를 먼저 챙기며 쩔쩔매는 모습을. 어머, 제가 지금 내 아들한테 손 뗀 거야? 오혜영이 달려왔다. 박성훈 소령이 그녀를 막아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비켜요, 박소령. 오혜영은 박성훈을 밀치고 한지민 앞에 섰다. 한중사,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리고 저 박소령은 왜 당신한테 쩔쩔매? 당신들 무슨 관계야? 이것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백한 질투와 적의가 담긴 신문이었다. 한지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모님, 아이가 고가의 군 장비를 파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내 남편 부하가 당신 앞에서 벌벌 기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사과도 안 해?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서 이쪽을 향해 여보, 제발,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혜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당신을 감싸?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단장을 홀린 여우야? 한지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모님, 지금 하신 말씀 명백한 모욕입니다. 모욕? 웃기네. 두고 봐.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어떤 년인지 똑똑히 물어볼 테니까. 오혜영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돌아섰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한 중사 제발 그냥 피해 있어 응? 한지민은 땀에 젖은 상관을 경멸하듯 바라보고는 흙먼지를 털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가장 요란하게 찾아온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공무술 시범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격파 시범을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 옆 거치대에는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멸시와 꾸지람에서 다시 탈출한 김민준이 이번에는 그 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총이다. 진짜 총. 시범조의 조교인 이 병장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위험해. 학생 멈춰. 거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누구도 여단장의 아들에게 감히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이는 조교를 비웃듯 지나쳐 가장 가까이 있던 K2 소총의 총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까 본부석에서 본 군인들처럼 방아쇠 울 안으로 작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했다. 안 돼. 이 병장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총을 거치대에서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총구가 아슬아슬하게 아이의 얼굴과 주변 병사들을 향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짝! 하지만 그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다. 모든 소동을 예의주시하던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총을 만지려던 아이의 손등을 거세게 내리친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아파, 아파, 앙. 김민주는 손등을 감싸쥐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강력한 고통에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오혜영을 불러들이는 신호였다. 방금 전에 모욕감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오혜영은 자신의 아들이 저 미운 여우년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하자 드디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야! 이 미친년이! 오혜영은 하이힐이 부러져라 달려와 그 반동을 실어 있는 힘껏 한지민 중사의 뺨을 후려쳤다. 짝!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한지민의 방탄모 턱끈이 끊어질 듯한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시간이 바람이 멎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공포였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연단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던 김진철 준장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진급? 소장? 그런 것은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방금 저 손바닥 소리와 함께 끝장났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장군이라는 명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혜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던 저 여우년의 길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봤어? 이년아.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내 남편 꼬리 쳐서 빽이라도 생긴 줄 알아? 이 부대에선 내가 법이야, 이 쌍년아.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한지민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다시 손을 올렸다. 하지만 한지민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이미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탁 하고 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혜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저 멀리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서 있는 남편 김진철 준장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무전기를 잡았다. 본부. 여기는 행사장 통제관 한지민 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코드 원 상황 발생.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반복한다.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그녀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단 본청은 물론 이 부대의 모든 지휘 통제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가해자를 군인 폭행 현행범으로 간주. 또한 지휘관의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확인. 헌병대.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출동 바람. 이상.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 가장 차갑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김진철 준장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지민 중사의 무전은 여단 본부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다. 코드 원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 바람. 지휘통제실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전이 모든 통신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지민 중사가 여단장 사모님을 현행범으로 당직 사관 지금 무전 내용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한 중사님 육성이 그들은 우왕좌왕할 틈도 없었다. 지통실 규정상 코드 1이 발령되면 당직 사관은 즉시 헌병대에 통보하고 상급부대 지휘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당직 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헌병대와 사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병장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한지민은 무전기를 놓은 채 피가 밴 입술을 닦아내고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하는 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오혜영을 노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을 응시했다. 이제 당신 차례라는 듯한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었다. 오혜영은 처음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미친년이 지금 헌병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 헌병. 2년이 돌았나? 헌병이 오면 내년이 날 때렸다고 내가 말할 거야. 아니, 내년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할 거야. 여보, 당신 뭐해? 전현 당장 안 잡아놓고. 하지만 김진철 준장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도 한지민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합참의장이라는 네 글자에 마비되어 지휘라는 기능을 상실했다. 끝났다. 내 진급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이 저 여자의 손찌검 한 방에.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지도 부하를 보호하지도 이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공포에 질린 민간인 1호에 불과했다. 박성훈 소령은 이미 연병장 구석의 K9 자주포 뒤편으로 달려가 위에까지 토해내고 있었다. 우액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그는 한지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쉴드도 불가능한 공식 무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 차량 2대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헌병대장인 박진수 소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당직 사관으로부터 한지민 중사, 여단장 사모님 폭행으로 헌병 출동 요청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뺨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한지민 중사. 그 옆에서 여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여단장 사모 오해영. 그리고 영혼이 가출한 듯 멍하니 서 있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박진수 헌병대장은 그 순간 자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이나 박성훈 소령과는 달리 한지민 중사의 배경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었다. 현역 군인이, 그것도 독사로 유명한 FM 부사관이 공무 수행 중에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여단장 사모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오해영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헌병대장이야? 잘 왔어. 전현 당장 잡아넣어. 저 미친년이 내 아들 손목을 부러뜨리려고 하고 나까지 폭행했다고. 한지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멍든 뺨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총을 만지려 했던 김민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울음을 그친 채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박진수 헌병대장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규정대로 행동해야 했다. 한지민 중사 의무대로 가서 상처부터. 거부합니다. 한지민이 잘났다. 지금 이 현장을 이탈하면 제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병의 공식적인 사진 채증과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폭행 혐의로. 뭐? 내까짓게 감히 날. 여보, 당신 저 새끼 안 잘라? 박진수 헌병대장은 김진철 준장을 바라보았다. 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 준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박소령 잘 처리하게 라는 말만 더듬거렸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었다. 책임 회피였다. 헌병대장은 깨달았다. 여단장이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본 사건 현장을 보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 조치합니다. 김진철 여단장님은 본 사건의 이해관계자로 간주 본 수사에서 일체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가 아닌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의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여단 헌병대장입니다. 코드 1 상황 보고. 여단 창설 기념일 행사 중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뺨 부상 및 출혈. 가해자 현장 소란 중. 여단장 지휘 불능 상태로 판단됨. 상급 부대의 즉각적인 개입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그의 이 보고는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1차 사망 선고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즉 D1일, 제12보병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처럼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어제 행사는 헌병대의 출동과 동시에 중단되었고 모든 민간인 방문객은 강제 퇴장 조치되었다. 오해영은 헌병대에 의해 관사로 강제 격리되었고 한지민 중사는 헌병대장의 지시로 여단 의무대에 입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명, 안면부 타박상 및 고막 손상 의증. 전치 3주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여단에는 상급 부대인 제5군단 사령부의 감찰참모와 헌병대 수사과장이 직접 들이닥쳤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고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했다고 전해진다. 자네 미쳤나? 아니면 내 군 생활을 끝장내려고 작정했나? 내 관할에서 의장님 따님을 자네 마누라가 그랬다.
군단장은 당연히 자신의 관할 구역 내 특수관리 인원인 한지민 중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그녀가 부임할 때 내 임기 중에 저 중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너와 나는 같이 군복 벗는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뺨이 터지고 고막이 손상될 뻔한 것이다. 군단 감찰팀의 조사는 여단 헌병대의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예고 없이 열고 들어갔다. 김진철 준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김 준장. 어제부로 여단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 집무실에 있나? 군단 감찰 참모의 싸늘한 목소리에 김 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제 행사 촬영 원본, CCTV 파일, 당직 근무 일지, 그리고 한지민 중사 무전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게. 아니, 우리가 가져가지. 그리고 김 준장은 지금부터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네. 군단장님께서 자네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시거든. 그것은 지옥으로의 소환이었다. 같은 시각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은 의무실에 입원해 있는 한지민 중사를 찾아갔다. 그는 누구처럼 의자를 빼주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정중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 중사, 몸은 좀 괜찮나? 군단 헌병대에서 공식 진술을 받으러 왔네. 한지민은 붕대를 감은 뺨으로 어제와 똑같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어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가해자 오혜영 씨가 이전부터 저에게 보였던 비정상적인 적대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비정상적인 적대감? 네. 오혜영 씨는 제가 여단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어제 폭행 이전에도 여우년 남편 꼬리 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가한 바 있습니다. 어제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수사과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진술이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동기가 명확한 악의적 범죄. 그리고 그 동기가 여단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오해라면 이것은 김진철 준장의 품위 유지 문제까지 직결되는 것이었다. 알겠네. 한 중사의 진술, 빠짐없이 기록하지. 군단 조사팀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날 오후 육군본부로 즉각 보고되었다. 사건 발생 뒤2일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 폭력, 지휘관의 현장 지휘 포기 및 책임 회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이자 합참의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군단선에서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용산의 합참의장실 직통 전화를 걸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철우입니다. 의장님. 이 총장.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이철우 대장은 그 고요함 속에서 태풍의 눈을 보았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 12여단에서 한지민 중사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짧은 대답에 이철우 대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즉각 군단 감찰팀이 조사를 완료했으며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하고 김진철 준장은 이 총장. 한기수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죽을 죄는 김진철 준장이 지은 것이지. 나는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고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그것이 내 딸이든 누구든 민간인에게 뺨을 맞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딸깍. 전화가 끊겼다. 이철우 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10초간 숨을 몰아쉬었다. 합참의장은 파면이나 징계 같은 단어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대로 하라는 그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즉시 인사사령관을 호출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게.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다시 불러.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2여단 작년도, 재작년도 부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김 준장이 쓴 판공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규정대로.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한지민 중사의 뺨 한 대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제12보병 여단과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제12보병 여단은 더 이상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부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지휘권은 정지되었고 여단 참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이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의 1차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김진철 준장이 두려워했던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규정대로 하라는 명령은 김진철의 모든 것을 털어내라는 암호였다. 육군 본부 감사실 소속의 회계 전문 군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12여단에 도착했다. 그들은 헌병대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단 본청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그곳을 야전 지휘소로 삼았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김진철 준장이 이 부대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돈과 권력의 모든 흔적이었다. 감사팀장인 배철호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육사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0.1g도 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임무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의 제12보병여단 지휘관 판공비, 부대 운영비, 복지, 기금,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유류 사용 현황, 그리고 공관 관리비까지 모든 원본 대장과 전산 기록을 대조한다. 단 10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감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다. 오혜영은 여단장 전용 1호차 외에 부대 지원용으로 배정된 2호차를 자신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사단 사령부 업무 협조,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 내역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10월 12일 14시 근무 일지상 목적지는 5군단 사령부. 실제 하이패스 기록 서울 강남 청담동 명품관 인근 주차장 결제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당일 유류비 약 15만 원. 복귀 시간 23시. 10월 17일 목적지 춘천복지회관. 실제 하이패스 기록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1박 2일. 운전병 호텔 인근 모텔에서 숙박 대기. 전부 부대 운영비로 결제되었습니다. 배철호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운전병 진술 확보해. 오혜영의 지시 내용,
녹취나 문자 기록 있는지 전부 확인해.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다. 오혜영은 공관병들을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부렸다. 김진철 준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공관병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군단 헌병 때가 확보한 뒤였다. 그 안에는 오혜영이 보낸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오후 3시까지 내 샤넬 백드라이 맡겨놔.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손님 오시니까 너희 엄마한테 부탁해서라도 랍스터 10마리 구해와. 돈은 나중에 줄게. 민준이 숙제 좀 대신 해줘. 글씨 똑바로 안 쓰면 죽는다. 세 번째가 결정타였다.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다. 여단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오혜영의 사교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팀장님, 이상한 영수증입니다. 장병 체육대회 격려품으로 50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같은 날짜에 오혜영 사모님이 주최한 군인 가족 바자회 다과 비용으로 500만 원어치의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두 영수증의 발행 시간이 10분 차이입니다. 바꿔치기군. 장병들 과자 산다고 돈을 빼내서 자기 파티 비용으로 쓴 거다. 당장 그 과자 세트 구매했다는 업체 실존하는지 확인하고 납품 내역 가져와. 감사팀이 12여 단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는 동안 사건의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진철 준장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곳은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이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그의 모든 나이는 그를 버렸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육사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공포에 질려 군단장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는 12여 단에서 벌어지는 감사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오혜영은 민간 검찰로 송치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군의 최고 위층을 건드린 사건이라 민간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나 변호사 선임해줘. 나 김앤장 아니면 안 써. 그리고 그 미친 한지민년 당장 무고죄로 고소해버려. 수화기 넘어 김진철 준장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여보, 우리 끝났어. 뭐? 뭐가 끝나? 당신이 별 달고 뭐 했어? 그깟 중사년 하나 못 이겨서. 당장 육군 참모 총장한테 전화해서. 그년 아버지가 합참의장이야. 뭐라고? 그 한지민 중사 아버지가 한기수 대장이라고. 이 미친년아. 내가 내 군 생활을 아니 내 인생을 내 손바닥으로 날려버렸다고. 오혜영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합참의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그제야 그녀의 멍청한 두개골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의 뺨을 때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집안에 있는 모든 현금과 귀금 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남편의 횡령 혐의와 연관되어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박성훈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는 한지민 중사가 자신의 인사 기록을 들고 와 소령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김진철 준장의 탓으로 돌렸다. 여단장님의 강압적인 지시가 무서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은 일부 참작되었다. 사건 발생 3주 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첫째, 오혜영. 그녀는 민간 법원 1심 재판에 넘겨졌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이 더해졌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남편이 이미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다. 오혜영 씨 민간인.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둘째, 박성훈 소령. 그는 지휘 부적절 및 상관의 부당한 명령 묵인 혐의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군복을 벗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견책이라는 주홍글씨는 그의 인사 기록에 영원히 남아 다음 해 중령 진급 심사에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탈락시켰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깨닫고 다음 해에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냈다. 셋째, 김진철 준장.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가장 잔혹했다. 폭행 방조 혐의는 오히려 가벼웠다. 감사팀이 밝혀낸 부대 복지 기금 횡령, 관용차 사적 유용, 직권 남용 등 수십 개의 비위 사실이 그의 목을 졸랐다.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고려했으나 군의 명예를 생각해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했다. 징계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별을 떼고 다시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역할 수도 없었다. 군은 그를 대령 계급으로 육군 내 최악의 한직인 육군 인쇄창 관리과장으로 발령 내버렸다. 그는 남은 군 생활 2년 동안 매일 아침 대령 계급장을 달고 출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사무실에서 종이 재고나 세며 보내야 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소장 진급은커녕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민 중사는 3주의 병가가 끝나자마자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멍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에 깊게 새겨졌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그녀를 부대의 왕처럼 모시려 했지만 한지민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2달 뒤 정식 절차를 최전방 GOP 대대로의 전출을 신청했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던 날 새로운 여단장과 박성훈 소령의 후임자가 나와 그녀를 배웅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어색한 경례를 받으며 묵묵히 집차에 올랐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를 마침내 뽑아낸 것이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철칙이 생겼다고 한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금지한다. 그리고 본부 군무대 행정보급관에게는 절대 복종한다. 내 전화 한 통이면 2년 따위는 내일 당장 모가지 날아가는 거 몰라? 육군훈련소 군수처장 오만석 대령. 그의 오만한 폭언이 갓 부임한 여군 소령 검사 하선우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리 목숨이라 짓밟은 그 여성이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윤 장군을 포함한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어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것을. 한 대령의 이 오만한 협박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 내부의 가장 추악한 비밀, 칠성회를 드러내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계집이라 불린 그녀의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일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석 대령. 지금 본인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떨어지는 국방부 부패수사처 제1조사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의 김지훈 중위가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코웃음만 쳤다. 중위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신문해? 육군 전투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무궁화. 육군훈련소 군수처장 오만석 대령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군수 예산이 오가는 훈련소의 실세 중 실세였다. 그런 그가 지금 신병 보급품 납품 비리 혐의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다. 대령님,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자리입니다. 납품된 전투와 미창이 훈련 2번 만에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한 내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보고서 직접 묵살하셨죠? 시끄러. 오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깟 전투와 몇 켤레 분량 나온 게 뭐 대수라고. 전쟁 났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현역 대령을 범죄자 취급해. 그의 오만한 태도에 김중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조사실 한편의 관찰 유리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던 인형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중희. 잠시 나가 있게. 낮지만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목소리였다. 김중희가 하지만 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명령이야.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여군 장교 하선우였다. 그녀는 한 달 전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신설된 부패수사처의 군검사로 갓 부임한 참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법무관 임용 출신. 그녀의 등장은 이미 국방부 본청 내에서 수많은 뒷말을 낳고 있었다. 장관이 심어놓은 칼 육사 카르텔을 겨눈 총구라는. 오만석 대령은 하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넌. 계집이 별 달았다고 지금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 같은 년들은 커피나 타는 게. 오만석 대령. 하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오 대령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수사 서류를 펼쳤다. 육사 40기. 군수병과. 동기 중엔 합참작전본부장도 있고 육본 인사참모부장도 있더군. 아주 든든하시겠어. 칠성의 멤버라지. 오 대령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칠성회. 군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육사 특정기수 중심의 핵심 사조직.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없어? 하선우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훈련소에 전투화를 납품한 강산물산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다. 강산물산 대표 오만철. 오 대령의 친동생 이름이군. 본인이 군수처장으로 부임한 직후 단 한 번도 훈련소 납품 실적이 없던 이 유령 회사가 수십억 원짜리 피복 독점 계약을 따냈어. 이걸 우연이라고 설명할 건가? 동생 회사에 불량품을 납품하게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지. 그 돈 어디로 갔나? 매달 회비라는 명목으로 상납한 그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윤태준 준장. 맞나? 오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년이 감히 윤 장군님 성함을. 성함? 하선우가 차갑게 웃었다. 오 대령.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당신은 지금 일개 군납 비리 피의자가 아니야.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 부패 카르텔의 행동대장 혐의를 받고 있는 거라고. 당신 뒤에 윤태준 준장이 있고 그 뒤에 칠성회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알아. 헛소리 집어치워.
오대령이 이성을 잃고 일어섰다. 내까지 소령년이 어딜 감히. 내가 윤 장군님께 전화 한 통이면 너 따위는 내일 당장 팔이 목숨처럼 날아가는 거 몰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 하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중희. 헌병대 대기시켜. 피의자 오만석 대령 증거인멸 및 수사관 협박 혐의로 즉시 긴급 구속한다. 구속영장은 내가 지금 바로 청구하지. 뭐? 이 미친년이. 오 대령이 하선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오만석 대령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거 못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윤태준 장군님, 윤 장군님. 오만석 대령의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복도 너머로 순식간에 애려 사라졌다.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 창밖, 어둠이 내린 국방부 청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군. 그녀는 알고 있었다. 훈련소 군수처장 따위는 깃털에 불과했다. 그녀가 겨누는 진짜 관역은 저 청사 어딘가에 앉아있을 괴물의 몸통, 윤태준 준장이었다. 현역 대령이 신설부서의 여군 검사에게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내부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방부 본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오만석 대령의 육사 동기들은 물론 그가 속한 칠성회 라인의 장교들이 일제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하선우 검사를 맹비난했다. 하 검사, 지금 제정신이야? 현역 대령을 그것도 영장도 없이. 하선우가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그녀의 직속상관인 부패수사처장 박철규 대령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고함을 질렀다. 박 대령은 장관의 신임으로 처장 자리에 앉았지만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보병 출신이라 이런 수사에는 문외한이었고 무엇보다 장성급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물이었다. 처장님, 피의자가 수사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윤태준 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긴급 구속 요건은 명백합니다. 윤 준장? 하 검사, 자네 지금 누굴 건드린 거야?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전력자원관리실장.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합참의장이랑도 독대하는 분이야. 당장 구속 풀어줘. 불가능합니다. 하선우가 잘라 말했다. 지금 바로 오만석 대령의 훈련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 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걸 놔둬러. 처장님께서 지금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서류를 들고 장관님께 직접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 왜 우리 부서를 신설하셨는지 잊으셨습니까? 장관이라는 말에 박 대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떨리는 손으로 영장에 서명했다. 하선우는 서명 K 마르기도 전에 영장을 낚아채 김지훈 중위와 함께 논산으로 향했다. 훈련소는 소장부재 시에나 볼 법한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만석의 직속 부하인 군수과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하 검사님, 영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군수처장실은 군사 2급 기밀 취급 구역입니다. 합참의 승인 없이는. 비키시죠. 하선우가 영장을 그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이건 검찰 영장입니다. 지금부터 집행을 1분이라도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당신부터 체포하겠습니다. 그녀의 서슬 펄언 기세에 중령이 주춤하는 사이 하선우와 수사관들은 곧장 군수처장실로 들이닥쳤다. 사무실은 이미 누군가 손을 쓴 듯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김중희 컴퓨터 본체 전부 확보해. 개인 사물함이랑 책상 서랍도 전부 다. 수사관들이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오만석의 거대한 원목 책상 뒤 벽에 걸린 대형 대한민국전도 액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액자를 떼어냈다. 아니 이건? 액자 뒤편 벽지가 교묘하게 뜯어진 공간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하선우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장정한 두꺼운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다이어리를 펼쳤다. 안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니셜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0315 YTJ 5000 0420C SH 원래 회비 3000 YTJ 윤태준이었다. 오만석은 단순 상납을 넘어 칠성회의 현금 조달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하선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하 검사님, 김중희가 다급하게 불렀다. 방금 복원한 삭제 파일입니다. 오 대령이 훈련소 신병들에게 지급될 식자재 예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 장을 보세요. 장병 1인당 하루 부식비에서 300원씩을 일괄적으로 빼돌렸습니다. 하루 훈련병이 수천 명이니 그 돈이. 하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밥값까지 훔쳐 자신의 배를 불리고 상관에게 상납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국 행위였다. 그녀가 장부를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군수과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 검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 대령님이 시켜서. 하지만 저는 정말. 중령은 울먹이며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겁니다. 오 대령님이 무서워서. 저라도 살려고. 몰래 백업해둔 겁니다. 훈련소 서버 원본 파일입니다. 제발. 저는 선처를. 하선우는 USB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중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어 고맙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게 중령님이 살 길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용산으로 복귀하는 차 안. 하선우는 검은색 장부와 USB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칼날은 단 한 사람, 윤태준 준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중희. 복귀 즉시 오만석 대령 2차 신문 준비해. 이 장부 원본을 들이밀면 그자도 더는 버티지 못할 거야. 하선우가 윤태준 준장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망을 조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반격이 즉각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칼을 든 위협이 아닌 군 조직 내부에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 즉 여론전과 인사 압박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군 내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신설 부패수사처 하선우 검사의 도 넘은 표적 수사. 글의 내용은 치밀했다. 법무관 출신의 젊은 여군 검사가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생을 야전에 헌신한 육사 선배 장교들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 는 것이 골자였다. 글은 하선우가 오만석 대령을 강압 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군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담고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김지훈 중위가 모니터를 보고 분노로 떨었다.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은 가관이었다. 육사 출신들 다 조지려고 작정했네. 여군이 검사 달고 완장 찼다. 윤태준 장군님이 얼마나 청렴한 분인데. 이것은 칠성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육사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내부 여론몰이였다. 하선우는 순식간에 조직의 화합을 깨는 내부의 적, 튀려고 발악하는 여군 검사로 낙인 찍혔다. 하 검사. 아니나 다를까 처장인 박철규 대령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이거 봤나? 지금 육본이랑 합참해서 전화가 불이 나. 자네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윤태준 준장 건은 수사 중단하게.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자네만 떳떳하면 다야? 지금 우리 부서 전체가 공공의 적이 됐어. 장관님도 지금 곤란한 입장이라고. 박 대령의 말은 사실이었다. 칠성회의 반격은 하선우뿐만 아니라 그녀를 임명한 국방부 장관을 향하고 있었다. 신설부서가 성과에 눈이 멀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프레임이었다. 처장님,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 박 대령이 절규하듯 외쳤다. 자네,
혹시 육군본부 검찰부의 차무진 중령이라고 아나? 차무진 중령님. 이요? 그래. 자네 법무관 선배잖아. 그 차 중령이. 방금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자네 지금이라도 당장 손 떼지 않으면 법무관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하더군. 하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무진 중령. 그녀가 법무관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군 검찰 내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경고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 중령님은 그 칠성회라는 게 자네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차 중령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릴 정도라고. 하 검사 제발. 오만석 대령선에서 끝내세. 응? 하선우는 혼란스러웠다. 외부의 적보다 믿었던 선배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차무진마저 칠성회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힘이 정말 그 정도란 말인가. 그때 김중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그 USB 군수과장. 왜? 무슨 일이야? 방금 훈련소에서 연락 왔는데 그 중령이 오늘 아침 관사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선우의 눈이 커졌다. 자살이라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어제 저희에게 USB를 넘긴 직후입니다. 이건 명백한 입막음이었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거나 혹은 칠성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 어느 쪽이든 하선우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다. 인트라넷을 통한 여론전, 존경하던 선배를 통한 압박, 그리고 핵심 증인의 사망. 칠성회는 단 하루 만에 하선우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핵심 증인이 사라졌다. 여론은 악화되었다. 직속상관은 수사를 포기하라고 매일같이 그녀를 닥달했다. 하선우는 부임 한 달 만에 사면 초과에 몰렸다. 검사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 중령이 넘긴 USB 원본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사망했으니까요. 김지훈 중위가 침통하게 말했다. 아니, 하선우의 눈은 꺼지지 않았다. USB는 그 중령이 백업한 사본일 뿐이야. 진짜 원본은 따로 있었어. 네? 그게 무슨? 그 중령은 오만석의 비리를 백업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드러났더군. 하선우는 어제 USB를 분석하다 발견한 암호화된 로그 파일을 떠올렸다. 그 중령은 훈련소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의 특정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 계정으로.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이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설정해놨어. 그럼 그 서버에 접근하면 문제는 접근 권한이야. 하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그곳은 방첩사령부가 철통같이 관리하는 곳이야. 부패수사처 검사라는 내 직함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영장을 청구해도 군사기밀이라는 방패에 막혀 기각될 거다. 윤태준과 칠성회가 손을 써뒀을 것이 뻔했다. 그럼 방법이 있어. 하선우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딱 한 사람. 그곳을 영장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본부 검찰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복도에서 방금 전 자신에게 경고를 날렸던 장본인 차무진 중령과 마주쳤다. 하선우 검사. 여긴 어쩐 일이지? 차무진 중령의 표정은 차가웠다.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검찰부 휴게실로 향했다. 하선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차 중령님, 저한테 왜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까? 선배님은 칠성회와 한패입니까? 차무진은 대답 대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하선우를 보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한패?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 검사. 자네. 3년 전 김영수 소령 사건 기억하나? 김영수 소령님. 이요? 방산 비리 조사하시다가
헬기 사고로 순직하신. 그래. 차무진의 눈이 이글거렸다. 내 동기였어. 그리고 칠성의 비리를 나보다 먼저 파고들던 놈이었지. 헬기 사고? 웃기지도 않아. 그놈들 짓이야. 증거는 없지만 난 알아. 하선우는 숨을 죽였다. 그 뒤로 나 혼자 그놈들 뒤를 캤어. 하지만 놈들은 이미 군 전체를 장악했더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동기처럼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어. 그럼 저한테 한 경고는 진심이었어. 차중령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마저 내 동기처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군복 입은 악마들이라고. 자네가 지금 손에 쥔 증거, 그 중령의 죽음, 그건 시작에 불과해. 당장 손 떼. 그게 자네가 살 길이야. 싫습니다. 하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선배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부탁?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그곳 클라우드 서버에 훈련소 군수 비리 원본 데이터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 권한으로는 접근이 막혔습니다. 차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네, 지금 나더러. 선배님은 6본 검찰부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방첩사령부와 합동수사 권한도 있으시고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동기의 복수를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차무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하 검사, 자네가 그 데이터를 손에 넣는 순간 자네와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놈들은 우리 둘을 죽이려 들 거다. 그래도 괜찮겠나? 저는 군검사입니다. 하선우의 눈이 흔들림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 군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차무진은 하선우의 눈에서 3년 전 죽은 자신의 동기와 똑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자정. 데이터 센터 지하 3층, 이 서버실이다. 내가 방첩사 인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놓지.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이야. 그 안에 데이터를 빼내.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대한민국 전군의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이자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이었다. 하선우와 김지훈 중위는 정문에서부터 삼엄한 검문을 받아야 했다. 부패수사처 하선우 검사입니다. 6본 검찰부 차무진 중령 요청으로 합동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방첩사 근무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차무진 중령의 이름과 사전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출입증을 내주었다. 지하 3층 이 서버 보안 규정상 30분 내로 나오셔야 합니다. 알았다.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자 살을 애는 듯한 서버 냉각기 소음이 귀를 때렸다. 복도 끝 이 서버실 앞에는 차무진 중령이 초조하게 서 있었다. 늦었군. 10분 뒤에 방첩사 순찰조가 돈다. 빨리 시작해. 차 중령이 자신의 보안 카드로 출입문을 열었다. 수만 개의 붉고 푸른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김중희 시작해. 김중희가 사망한 군수과장이 남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에는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주소와 계정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중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3.2GB. 예상보다 훨씬 큰 용량이었다. 다운로드 바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다. 1분, 2분. 시간이 피를 말렸다. 젠장. 차 중령이 복도 밖을 살피며 욕설을 내뱉었다. 순찰조가 예정보다 빨라. 5분 뒤에 여기 도착한다. 검사님, 이 속도로는 최소 10분은 더 걸립니다. 방법 없어? 했습니다. 서버실 내부망에 직접 연결하면. 하지만 그러려면 저기 메인 서버렉을. 어디야? 저깁니다. Y07렉.
저게 윤태준 준장이 관리하는 칠성회의 비밀 서버 같습니다. 하선우는 망설임 없이 Y07 서버 렉으로 달려갔다. 차중령이 소리쳤다. 하 검사. 뭐 하는 거야? 거기 잘못 건드리면. 하선우는 서버 렉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뜯어내고 김중희가 건넨 랜선을 메인 포트에 직접 꽂았다.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다운로드 속도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좋아. 1분이면 됩니다. 1분. 차중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 자식들. 벌써 복도 코너를. 하 검사. 김중희. 당장 나와. 늦었어. 30초. 10초만. 다운로드 완료. 그 글자가 뜨는 순간 이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누구야? 거기 꼼짝 마. 방첩사 순찰조 대여섯 명이 K2 소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얼굴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윤태준 준장이었다. 이런.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윤 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차무진 중령이 앞을 막아섰다. 윤 장군님, 여긴 6본 검찰부와 부패수사처의 정식 합동 점검 중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점검? 윤태준이 비웃었다. 차무진 중령. 자네가 내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거 모를 줄 알았나. 그리고 하선우 검사. 그의 시선이 하선우에게 향했다. 장관 믿고 너무 날뛰었더군. 감히 군사 기밀 서버에 불법 해킹을 시도해. 여적죄로 당장 총살시켜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불법 해킹이라뇨. 하선우는 데이터가 담긴 USB를 등 뒤로 감추며 그를 노려봤다. 군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검찰 활동이었습니다. 적법? 윤태준이 손을 들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하선우와 차무진, 김지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지금 이 순간부로 너희 셋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불법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윤 준장이 차갑게 선언했다. 하선우 검사. 내가 그렇게 찾던 증거. 그래, 여기 다 있었지. 하지만 넌 그걸 들고 이 방을 나가지 못해. 그는 방첩사 요원에게 턱짓했다. 전현희 뒤에 숨긴 USB. 빼앗아. 요원이 하선우에게 다가오는 순간 차무진 중령이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이 자식이. 요원이 개머리판으로 차 중령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차 중령이 쓰러졌다. 선배님. 하선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하. 윤태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서버실을 울렸다. 이제 어쩔 건가 하 검사. 내가 믿던 선배는 저 꼴이고 넌 여기서 끝이야. 그의 손이 하선우가 감춘 USB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윤태준 준장의 손이 하선우에게 닿기 직전 서버실 입구에서 또 다른 그러나 훨씬 더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첩사 요원들과 윤태준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전투복 어깨에 3개의 별을 단 육군 참모총장 직속 감찰실장 이진우 중장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경찰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 장군님. 윤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감찰실장. 군의 모든 장교와 장성을 감찰하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존재였다. 윤태준 준장. 이진우 중장이 그를 싸늘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네가 지금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지는 아는가? 그게 아니오라. 이자들이 감히 군사기밀 서버를. 군사기밀? 이 중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 서버 Y07. 자네와 칠성의 놈들이 수년간 군수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관리해온 사금고 아닌가. 하선우 검사가 찾던 바로 그 증거 말이야. 윤태준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진우 중장은 쓰러진 차무진 중령을 일으켜 세우고는 하선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 검사. 미안하네. 조금 늦었군. 장관님의 명을 받고 오는 길이라.
장관님? 그래. 이 중장이 웃었다. 하 검사. 자네가 오만석 대령을 체포한 그날부터 자네는 미끼였네. 미끼. 말입니까? 윤태준 이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일개 소령 검사가 아무리 날뛰어도 꼬리도 잡히지 않을 놈이었지. 그래서 장관께서는 자네라는 칼을 일부러 노출시킨 걸세. 놈들이 자네를 찍어 누르기 위해 자네를 음해하고 자네의 증인을 제거하고 자네를 이곳 서버실까지 유인하도록. 이 모든 것이 칠성의 놈들을 한꺼번에 낚아 올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게야. 하선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사면 초가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적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압박했던 처장 박철규 대령도 자신을 경고했던 차무진 중령도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의 이진우 중장까지 모두가 장관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차 중령. 이 중장이 차무진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죽은 동기 행세하느라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차 중령이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선우를 돕는 동시에 윤태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자, 윤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함정이었단 말인가? 그래, 윤태준. 이진우 중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넌 그 함정에 아주 멋지게 걸려들었지. 내 놈이 하 검사를 잡기 위해 동원한 이 방첩사놈들. 전부 내 놈과 한패인 칠성회 조직원들이지. 아주 잘 됐어. 일일이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소탕하게 됐으니. 이 중장이 손짓하자 그의 뒤에 있던 군사 경찰들이 일제히 방첩사 요원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전원 무장 해제. 저항하면 사살한다. 자, 윤태준 준장. 이 중장이 하선우가 들고 있던 USB를 건네받았다. 이 안에 든 내 놈들의 범죄 목록 아주 기대가 되는군. 하 검사. 네. 검사 소령 하선우. 지금 이 순간부로 이진우 중장은 본 사건의 지휘권을 하선우 검사에게 일임한다. 지금 즉시 저기 서 있는 전직 준장 윤태준을 내 손으로 직접 체포해.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명령이다. 하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윤태준 준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망설임 없이 채웠다. 윤태준, 당신을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군 내부 불법 사조직 결성 혐의로 지금 이 순간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군을 수십 년간 좀먹어온 거악의 핵심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윤태준 준장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패 카르텔 칠성의 소탕 작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선우가 확보한 Y07 서버의 원본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칠성회 멤버들이 주무른 군의 모든 이권 사업 내역이 담겨 있었다. 육군 훈련소의 피복 비리는 그야말로 새 발에 피었다. 조 단위가 오가는 차기 전투기 부품 선정 비리, 신형 구축함 건조 사업 리베이트, 심지어는 장성급 인사 청탁과 함께 오간 수억 원대의 뇌물 목록까지. 국방부 장관은 즉시 이진우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선우 검사와 차무진 중령을 핵심 팀장으로 하는 군 부패 척결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켰다. 하선우가 처음 부임했던 부패수사처는 이 거대한 합수부의 전초기지에 불과했다. 하 검사. 이게 윤태준 놈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 내역일세. 이진우 중장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하선우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놈들이 빼돌린 군 예산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천억 원을 넘어. 4천억. 김지훈 중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돈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차무진 중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이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갔고 그중 일부가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어. 윤태준은 금고직이었을 뿐 그 위에 몸통이 더 있다는 뜻이야.
하선우는 서버 데이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칠성회 정기 회동록. 그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현역 3스타, 4스타급 장성들의 이름은 물론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이건 하선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군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 이진우 중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이젠 군 내부의 수사를 넘어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윤태준 놈이 입을 열어야 해.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누군지.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윤태준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칠성회의 희생양이 될지언정 그 몸통을 불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군 전문 변호인단을 고용해 하선우의 수사 자체가 장관이 기획한 함정 수사였으며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 검사. 이진우 중장이 그녀를 불렀다. 윤태준을. 자네가 직접 만나야겠네. 자네는 놈을 유인해낸 유일한 사람이야. 놈을 무너뜨릴 방법도 자네만 알고 있을 것 같군. 군 구치소 특별면회실. 수임복을 입은 윤태준은 한 달 전에 오만했던 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전히 수척해진 그는 면회실로 들어서는 하선우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제 와서 뭘 더 얻어내시겠다. 하선우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지. 기회? 하. 나더러 그분들을 불라고.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나라 군대가 뒤집힐 텐데. 그래서 당신이 버려진 겁니다. 뭐라고? 하선우는 서류 한 장을 유리병 너머로 보여주었다. 윤태준의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당신 변호사들 아주 유능하더군.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윗선에서 당신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직접 압력을 넣었어. 거짓말. 그분들이 왜? 당신이 입을 열까봐. 하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칠성회의 금고지기가 아니야. 그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시한폭탄이지. 당신이 감옥에 꽁꽁 묶여 있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신 동료였던 김영수 소령처럼 혹은 당신 부하였던 훈련소 군수과장처럼. 윤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조직을 위해 입을 닫고 있었지만 조직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 가족들은 안전할 것 같나? 하선우가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 아들 지금 육군사관학교 3학년이지? 칠성회의 적이 된 배신자의 아들. 과연 무사히 임관할 수 있을까? 아니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에이, 악마 같은. 악마는 당신들을 말하는 거겠지. 하선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택해 윤태준. 이대로 감옥에서 의문사당하고 당신의 모든 명예와 가족까지 잃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지킬 것인지. 하선우는 면회실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일 오전 9시까지야. 그때까지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난 당신 아들의 퇴교 조치 서류에 반대 서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윤태준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합수부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하 검사님, 윤태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윤태준의 자백은 대한민국 군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가 지목한 몸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었다. 전직 합참의장이자 현직 여당의 국방위원장, 그리고 그와 결탁한 현역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칠성회는 그들의 비호 아래 군 전체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직보했다. 대통령은 격노했고 즉시 국방비리 관련 특별검찰을 지시했다. 하선우 검사와 이진우 중장, 차무진 중령의 합수부는 민간 검찰과 공조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제 수사는 군 내부를 넘어 여의도 국회와 방산업체를 향했다. 대한민국 언론이 뒤집혔다. 연일 육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칠성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하선우 검사. 칠성회의 로비가 국회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현역 대장이 정말 연루된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 청사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마비되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소령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이트의 스모킹건을 찾아낸 핵심 수사관이자 부패한 군의 상징이 된 칠성회를 무너뜨린 영웅으로 떠올랐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은 동시에 열렸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오만석 대령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태준 준장.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칠성회의 실체를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분리박연을 시도했다. 재판장님, 피고 윤태준은 비록 중죄를 지었으나 이 나라 군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닥치시오. 재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군사법원 재판장은 호통을 쳤다. 군인이 그것도 장성이 나라의 녹을 먹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주제에 어딜 감히 동료를 팔아넘긴 것을 공으로 내세우려 하는가. 피고의 자백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의 뒤늦은 참회일 뿐 결코 공적이 될 수 없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피고 윤태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몰수하고 윤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현역 육군 참모총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법정에 섰다. 칠성회는 그렇게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육군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1년 뒤 국방부는 대대적인 자정 작업에 들어갔다. 칠성회에 연루되었던 수백 명의 장교가 군복을 벗었고 군수품 조달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다. 하선우가 처음 부임했던 부패수사처는 이제 군검찰, 방첩사, 헌병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곳 부패수사처장 명패가 걸린 사무실.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지훈 대위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 계급장을 단 하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부패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고생했어, 김대위. 그리고 이것. 하선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차무진 대령,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명. 와. 차 중령님, 아니 차 대령님. 결국. 그래. 자기 동기의 복수를 아주 멋지게 해냈지. 하선우가 미소 지었다. 이진우 중장 역시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대장으로 진급, 합참의장으로 영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이제 좀 쉴 수 있으시겠습니다. 김 대위가 말했다. 쉴 시간? 하선우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다음 사건 파일들을 가리켰다. 뿌리 하나 뽑아냈다고 이 밭이 깨끗해진 것 같아?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표지에는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음파 탐지기 선정 비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다. 육군놈들 잡았더니 이젠 해군놈들이 문제군. 하선우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일어섰다. 김대위, 장비 챙겨. 이번엔 진해로 출장 가야겠어. 그녀의 눈은 1년 전 오만석 대령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똑같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군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